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박상현 앵커의 휴가로 오늘 제가 대신 진행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로 뉴스앤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영남 해안 지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태풍 난마돌이 울산과 포항 최근접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최대 풍속 초속 35m의 비바람이 불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1명이 다치고 부산 경남 지역에서 8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여객선 52척, 항공편 12편이 결항됐고 22편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태풍이 강타한 일본엔 기록적인 강풍과 호우로 40명이 넘게 다치고 대형 크레인이 꺾이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 예상 지역 주민 960만 명에게 최고 수준의 피난 지시가 발령된 가운데 하천 30여 곳이 범람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주 신임 원내대표는 당의 위기 극복을 강조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를 둘러싸고 당 내홍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이 개최한 리셉션에 참석하며 조문 외교에 나섰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에 열리는 장례식에는 윤 대통령과 주요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신당형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모 씨에 대해 경찰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할지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취임 뒤 첫 출근길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영남 지역을 스치듯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흰남노에 큰 피해를 본 포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조금 먼저 태풍의 영향을 받은 울산에서는 강한 바람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각각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태인 기자는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울산 방어진항입니다. 네, 모두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포항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접했을 시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곳 포항에는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렸었는데요. 지금은 비는 그친 상황입니다. 다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태풍 난마돌은 지금 이 시간 이곳 포항과 가장 가까운 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람이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이곳 구룡포항의 피항에 있는 어선들도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 구룡포에는 어제 오후부터 6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이 가깝게 지나고 있지만 이곳에서 남동쪽으로 200km 이상 떨어진 곳을 통과하기 때문에 2주 전 포항을 강타했던 흰남노 정도의 위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태풍이 한번 휩쓸고 지났기 때문에 포항과 경주 등 경북 지역은 일찌감치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무너진 하천과 저수지 등은 응급복구를 대부분 마쳤고 또 잇따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 우려 지역도 안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어선 3천여 척도 피항했고 울릉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은 어제 오후부터 운항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해안가나 저지대에 사는 주민은 어제 밤부터 미리 대피했는데요. 포항과 경주, 영덕 등에서 모두 800명 넘는 주민이 마을회관 등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해 밤을 보냈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크고 작은 피해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경북 소방본부에는 20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공사장 시설물 일부가 날아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이 안전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 난마돌은 지금 이곳 포항과 가장 가깝게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된 만큼 외출은 삼가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번엔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산도 지금은 비는 그친 것 같고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부네요. 네, 이것도 여전히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비가 강하게 내렸다면 지금은 바람이 강합니다. 태풍이 울산에 최근접했다가 멀어졌지만 기세는 여전합니다. 바다 상황 한번 보면요. 바다에서 큰 파도가 해안으로 쉴 새 없이 들이치고 있습니다. 해안가에 부딪혀 물보라도 일으키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집채만한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특히 만조와 겹치면서 해일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곳과 멀지 않은 울산 정자에서는 초속 33m가 넘는 순간 풍속이 기록돼 바람도 만만치 않게 불고 있습니다.
비도 걱정인데요. 울산 간절곶에는 어제 오후 5시부터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바닷가 지역은 물론 내륙까지 많은 비가 내렸고 또 예보됐습니다. 강한 비바람으로 도로 통제도 잇따랐는데요. 울산대교 남구에서 동구 방향이 통제됐다가 조금 전부터 해제됐습니다. 둔치 주차장들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울산에서 김포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4편도 개량됐습니다. 또 동해선 태화강역에서 포항으로 향하는 열차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행을 중단합니다.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구와 북구 일부 지역에서 한때 정전이 됐다가 복구됐습니다. 또 가로수가 넘어지고 간판과 현수막이 날린다는 신고가 곳곳에서 접수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도 비상 3단계를 내리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도 각급 학교에 지시를 내려 등교 시간을 조정했고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은 지금 태풍이 조금 멀어졌습니다. 그래도 외출은 자제하시고 기상 상황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해야겠습니다. 경남 포항의 이윤재, 울산 오태인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엔 부산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침수 피해 없이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강풍 피해 신고는 잇따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부산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태풍이 지나가면서 빗줄기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바람은 여전히 제법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도 불고 있어서 안심하기에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부산 지역에 태풍 경보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태풍 남마돌은 2시간 전인 오전 10시쯤에 부산 남동쪽 200km 지점을 지나면서 가장 가까웠다가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 동안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5m에 달하는 강풍과 함께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해운대 지역으로 누적 강수량이 86mm를 기록했습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월파 피해가 우려됐는데 다행히 아직 별다른 침수 신고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강풍 피해 신고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건물 외장재가 바람에 뜯기거나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태풍 관련 119 신고가 114건이 들어왔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부산 지역의 교통 통제는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예상보다 강수량이 적어서 지하차도 통제가 대부분 풀렸고 해운대구 청사포 등 일부 해안 지역의 통제만 남아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태풍에 이어 이번에도 지역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원격 수업을 결정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 동안에 해안 지역에 강한 비바람과 함께 월파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YT의 차상은입니다. 네, 태풍의 남마돌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1명이 다치고 830여 명이 일시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까지 피해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현재까지 인명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전 11시까지 기준으로 집계한 현황을 보면 부상이 1명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여성 1명이 부산의 지하철 역사 화분이 쓰러지면서 경상을 입었습니다. 지금은 치료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저녁 제주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A씨가 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중대본은 이를 안전사고로 판명하고 태풍 피해 집계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경북과 부산 등 660여 세대 830여 명이 안전한 곳으로 일시 대피했습니다. 이 가운데 580여 명은 경로당 같은 임시주거시설로 대피했습니다. 강풍이 불면서 부산과 울산에서는 모두 1,3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한때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여객선은 통영에서 삼천포 등을 다니는 79개 항로에서 101척이 운항 중단됐습니다. 항공편은 울산과 김포 등을 오가는 5편이 결항됐습니다. 무궁화호 등 22편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12편은 운행 구간이 단축됐습니다. 중대본은 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8개 공원 155개 탐방로와 도로 10개소도 통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태풍 위치와 특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14호 태풍 난마돌은 오전 9시쯤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규슈를 통과했습니다. 지금은 일본 북쪽 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는데요. 점차 속도가 빨라지면서 오후부터 우리나라는 태풍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영남 해안과 동해 남부, 남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 태풍에서 멀어지는 서쪽 해상부터 태풍특보가 풍랑특보와 또 강풍특보로 대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보가 완화하더라도 해안가와 해상으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 파도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남 해안의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태풍이 가까워지는 울릉도 독도에는 비가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영동 지방은 오늘 오후까지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울릉도 독도에 최고 80mm,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요. 태풍이 끌어올린 뜨거운 수증기로 인해서 날은 여전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9도, 대전 28도, 광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은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은 23도에 머물면서 기온 변화가 무척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도를 우주에서 바라본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비행사이자 엔지니어인 밥 하인즈는 자신의 SNS 계정에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촬영한 난마돌의 모습을 올렸습니다. 하인즈는 우주에서 보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지구에서는 끔찍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면서 난마돌의 경로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인즈가 찍은 사진은 난마돌이 일본을 향해 북상하면서 기세를 키우는 과정에서 촬영한 겁니다. 태풍 난마돌은 현재 동해를 마주한 일본 서쪽 해안을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규슈 지역에는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속속 확인됐고 하천 수십 곳이 범람 위기에 놓였는데요. 일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아 특파원. 네, 일본입니다. 네, 지금 바람이 워낙 세서 다친 사람이 적지 않다면서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태풍 난마돌이 지나간 일본 큐슈를 중심으로 시시각각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가고시마에서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50m로 관측되는 등 기록적인 강풍 피해가 컸는데요. 민영방송 네트워크 JNN 집계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75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한 바람에 넘어져 다친 경우가 대부분인데 깨진 유리창 등의 부상을 입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제 가장 먼저 태풍 영향을 받은 가고시마에서는 강풍 때문에 공사용 대형 크레인이 꺾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강한 바람이 지나갔는지 실감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큐슈에서도 특히 남부 미야자키는 나흘간 1000mm에 이르는 큰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약 2달치 강우량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주택과 도로 침수가 속출했고 하천 주변 지역은 지반이 무너진 곳도 생기고 있습니다. 큐슈와 인근 야마구치현 하천 가운데 30여 곳은 범람 위험 수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댐 100여 곳의 수문을 미리 열어 홍수를 막는 방류를 실시했는데 이런 대규모 방류는 사상 처음입니다. 큐슈부터 시코쿠 지역까지 약 31만 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정전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900만 명을 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신속한 안전 확보를 요청하는 최고 수준의 재해 경보와 대피를 권고하는 피난 지시 등을 발령했습니다. 항공과 선박, 철도 등 교통편도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또 이 지역을 오가는 물류 운송망도 마비된 상황입니다. 네, 현재 이 태풍이 언제 일본을 관통해서 지나갑니까? 네, 태풍은 동해에 인접한 일본 서쪽 해안을 따라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당 15km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내일 일본 혼슈를 지나 홋카이도 남쪽 바다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사실상 일본 전국은 태풍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전국적으로 비와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력은 어제보다는 약해질 전망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큐슈 남부 미야자키현에 내렸던 호우 특별경보를 호우 경보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재해 당국은 토사 붕괴와 하천 범람 등 추가 피해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도는 일본에 상륙했지만 그 여파로 부산과 포항 등에는 강한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하지만 태풍이 예상보다 일찍 규슈에 상륙하면서 최악의 피해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김진두 기자와 그리고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와 함께 오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김진두 기자, 네. 이게 태풍이 지금 일본 쪽으로 완전히 빠져나갔다고 봐도 됩니까? 일본의 상륙에서 일본 쪽을 계속해서 영향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점차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앞서서 홍나실 기상캐스터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현재 일본 규슈에 상륙했던 태풍 규슈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규슈에서는 벗어났는데 위치 자체가 일본 열도를 따라서 계속 북동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태풍 진로의 오른쪽 위험 반원안에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정도까지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이 일본에 계속 들게 된다. 내일까지요?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권이 점차 벗어나고 있다. 앞서 우리가 중계가 포항 쪽을 연결했는데 포항이 그 태풍에서 가장 가까운 시기가 12시였습니다. 최근접 시간이 12시라는 거는 점차 앞으로는 점점 더 멀어진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부산과 울산, 포항에 내려졌던 태풍 경보가 조금 전에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거는 울릉도와 독도인데 울릉도는 최근접 시간이 오후 4시, 독도는 오후 6시가 되기 때문에 울릉도, 독도도 오후 6시 이후 정도가 되면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지금 이 태풍이 직접 영향권에 든 이 영남 해안 지역에는 특히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는데 지금 비와 바람 어느 정도의 강도입니까? 원래 기상청이 이번 태풍 난마돌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 예상했던 비의 양은 최고 150mm 이상, 예. 그리고 바람은 초속 35m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선 바람은 초속 33.9m가 부산과 울릉도 지역에서 관측이 됐습니다. 네. 근데 비는 예상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예. 100mm 정도의 비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흰남노가 강타했던 지역에 또다시 난마돌로 인해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은 태풍이 일찍 규슈에 상륙하고 또 그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피해가 조금 줄어들면서 우려했던 것만큼의 큰 피해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울릉도가 30m가 넘었다고. 33.9m가 초속 관측이 됐고요. 부산도 5, 6도 쪽에서 33.9m가 관측이 돼서 두 군데에서 가장 강한 바람이 동시에 관측이 됐습니다. 울릉도는 직접 영향권에 들기 전에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었다는 그렇죠. 건 그만큼 지형적인 영향도 있고요. 태풍이 이제 바깥으로 그 규슈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울릉도 쪽에 그렇게 강한 바람이 관측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번 태풍이 사실 바람이 좀 많이 걱정이었어요. 비는 많이 안 올 수 있다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근데 하지만 2주 전에 흰남노가 굉장히 많은 비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좀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서 걱정이 되는데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괜찮지 않고요. 네, 문제는 이제 많은 분이 우려하신 것처럼 지금 흰남노로 인해서 지반이 굉장히 취약화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흰남노로 인해서 많은 비가 내렸고요. 실제로 이제 토양이 비를 맞게 되면 세굴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세굴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단면이 줄어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 땅이 파여서 골짜기처럼 이렇게 움푹움푹 파이면서 물길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예. 지금 이제 흰남노 영향으로 이미 이런 많은 산지 지역에 이런 세굴이 나타나면서 물길이 형성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제 산사태가 날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까?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만약에 이번에 이제 남마돌로 많은 비가 내린다라고 했을 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반이 굉장히 약해진 세굴이 있은 상태에서 만약에 계속해서 비가 내린다면 산사태 징후가 굉장히 빨리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를 한번 했었는데요. 예컨대 경사가 한 35도 정도의 경사도를 갖고 여기 시간당 한 50mm의 강우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예. 요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5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미 토속류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속류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는 외부 유출이 돌과 함께 그 토사가 급격하게 흘러내리고요. 그리고 약 10시간 정도 되면
실제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비가 내린다라고 했을 때 산사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주변 환경마다 좀 다르겠지만 지반이 이미 약해졌기 때문에 비를 소화해내는 속도로 좀 가늠해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앞서 그 실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5시간 정도가 5시간. 이게 이제 그 지표가 예컨대 이제 토양층이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부식토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쓸려 나가거나 혹은 산불이라든가 이런 게 나면 이런 토양층이라든가 부식토들이 소실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안반과 맞닥뜨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속도에 대한 부분은 가늠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한 50mm 이상의 강우가 됐을 때는 한 5시간 정도면 토속류 발생이 가능하고요. 이 토속류로 인한 어떤 슬라이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아까 30m가 넘는 바람이 불었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위력입니까? 30m 정도라면 시설물이 약한 시설물 같은 경우 파괴될 수 있는 거고요. 35m 정도가 분다면 기차가 달리고 있을 때 옆에 측풍이 불 경우에는 기차가 넘어갈 수도 있는 정도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시설물 그리고 약한 건물 같은 경우 충분히 붕괴시킬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위력이면 집이나 지금 상가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포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우선 그 뭐 창문이라든가 뭐 많이 이제 그 알려져 있는 것처럼 뭐 창문이라든가 이렇게 유리창 파손에 대한 부분을 좀 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출입문들을 모두 닫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셌을 때는 뭐 외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자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해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차수벽이라든가 차수판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바람이 특히 많이 불면 또 가로수가 뽑히거나 이런 사고 위험도 좀 커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비가 내려서 이제 토양의 음직력이 많이 이제 무력화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이제 뿌리째 뽑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굉장히 그 수목 근처에는 당연히 가까이 가서는 안 되시겠고요. 주차도 이런 수목 근처에 절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일단 태풍이 일본 쪽으로 빠져나간 상태고 대부분 이제 우리는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상황인데 바람은 언제까지 좀 강하게 불겠습니까? 지금 태풍 경보는 해제됐다고 말씀드렸는데 태풍 경보가 완전히 해제된 게 아니라 태풍 경보 대신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해상에도 태풍 경보 대신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거든요. 태풍의 영향권에서는 벗어나기 때문에 태풍 특보는 해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건 아닙니다. 아직도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비나 바람은 갈수록 약해질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내일까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계속해서 동해상, 먼 동해상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해안가를 덮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너울성 파도는 강한 바람으로 인한 파도와는 좀 다르게 순식간에 방파제를 넘어서 덮쳐올 가능성이 높은 물결이 바로 너울성 파도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 늦게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는 해안가 주변에서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너울성 파도는 인명사고까지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너울성 파도 저희가 흰남노 때도 한번 당부를 해드렸었는데 교수님 다시 한번 당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 너울성 파도라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일반 파도랑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에너지가 실제로 해안가를 만나더라도 상쇄돼서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너울성 파도가 올 때는 절대 해안가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되시겠고요. 특히 이제 그 해안가 주변에 뭐 여러 상가라든가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또 테트라포트를 넘어서 실제로 그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덮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예경보 상황이 됐을 때는 해당 지역에서 빨리 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흰남노에 이어서 남마도까지 벌써 지금 올해 2개의 이제 가을 태풍이 왔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태풍이 또 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뭐 예측하시는 것처럼 이제 기후 변화가
이미 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이제 가을 장마 비슷한 이런 영향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도 상당히 이제 온도도 높고 해수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남마돌과 같은 어떤 중위도 지방에서 발생한 태풍들이 한두 차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예. 드리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태풍이 또 올라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히려 태풍 진로를 막고 있는 상태고 예. 따라서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태풍은 안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안 올 거냐? 예. 10월 상순까지가 태풍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네. 10월 중순부터는 태풍이 발생해도 우리나라 근처까지 올라오지 못합니다. 계절적으로. 예. 그런데 이달 하순 정도가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태평양 지금 수온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열대 저하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들이 언제든 태풍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모델들이 앞으로 이달 말 정도쯤 되면 여러 개의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달 말 정도쯤 태풍이 만들어진다면 10월 상순까지는 한 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 근처까지 또 올라올 수 있다. 이게 대부분의 태풍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지금 일본에 상륙한 태풍이 뭐 1000mm 정도 비를 뿌렸고요. 네. 초당 50m 정도 바람을 불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면은 어느 태풍이랑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까? 힘남로가 왔을 때 우리나라 제주 산간에 1000mm 가까운 비가 내렸고요. 상륙한 상황에서 포항에는 40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관측됐던 가장 강한 바람이 40m가 넘었거든요, 초속. 따라서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 일본을 상륙한 상태인데 제주 산간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제주 산간은 지형적인 영향이 겹치면서 원래 가지고 있는 비보다도 훨씬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건데 네. 이 태풍은 이 규슈를 상륙했거든요. 예. 규슈에서 상륙했다면 제주 산간과는 약간 다른 조건입니다. 예. 그 상황에서 1000mm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비를 쏟아부었다. 그리고 예. 바람도 흰남노보다는 조금 더 강한 태풍이었다. 따라서 일본 같은 경우에 특별 경보를 내릴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지금 태풍이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게 해수 온도가 높아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올해 유독 높은 겁니까? 라니냐 현상이 3년 연속 이어졌습니다. 라니냐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태평양의 서쪽 지역의 수온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수온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태풍이 발생해서 열대저하부가 발생해서 태풍으로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지난 3년 동안에 만들어졌던 태풍들이 이번에 그런 기후 조건들이 올해 특별히 영향을 줘서 굉장히 많은 태풍들이 우리나라와 가까운 지점에서 많이 만들어졌고 예. 그 가운데 벌써 가을 태풍만 2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겁니다. 예. 또 이제 정부가 태풍 흰남노 이후에 국민 행동 요령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된 국민 행동 요령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가 실제로 예. 이제 뭐 반지하부터 또 그 지하 지하 주차장 주차장까지, 이렇게 예. 저지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행동 요령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침수가 이루어지면 즉각 대피를 하라라는 이런 이제 키워드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문제가 됐던 것이 아까 이제 월파 말씀도 드렸지만 예. 이제 해안가에서 실제로 이제 폭풍 해일에 의해서 이런 그 원류가 되고 월파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지금 행동 요령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도심지에서 이제 차량 침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은 보도에서 차량 밖에 한 3분의 2 정도 그렇죠. 지금 이제 정부 예. 발표에서도 이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 차량 밖에 3분의 2 정도의 침수 정도면 사실 이게 극단적으로 차가 가냐 안 가냐에 대한 의미이지 완전히 침수가 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좌석까지 다 덮일 그렇죠. 거잖아요. 3분의 2 정도면 엔진 머플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침수가 되고 실제로 내연기관의 흡기 밸브로 물이 침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높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끊임없이 뭐 한 3분의 2 정도가 사실은 그 어떤 경계값이다. 이 정도가 됐을 때 빨리 대피를 하거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너무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가이드를 좀 제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조금 더 보완할 부분, 더할 부분, 뺄 부분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재난 상황에서의 가이드를 주고 있지만 사실
본인이 처한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국민들한테 어떤 부분이 위험한가에 대한 것을 먼저 좀 인식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좀 선행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무조건 빼고 무조건 들어가지 말라라는 가이드보다는 적절한.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 같은 경우에도 예. 사실 이제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그런 방송을 안 했을 때 나중에 침수가 뭐 조금밖에 안 돼서 인명피해가 없다라고 하면 거꾸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 그러니까 매뉴얼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한테 어떤 책임,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면제를 줄 수 있는 부분도 또 가이드를 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조건들도 좀 마련을 해주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언제든 또 올라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울릉도는 지금 4시 넘어서까지 일단 긴장을 해야 되는 4시가 거겠죠? 최근접이고요. 독도가 오후 6시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접은 경계죠. 가까이 오지만 그 시간만 넘어가면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예. 태풍이 갈수록 세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오늘 오후 4시 이후 정도면 울릉도가 벗어나기 시작한다. 6시면 독도도 벗어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울릉도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 국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고, 예전에 드러나지 않았다가 나중에 태풍 피해가 크게 드러났던 적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실제로 이런 태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오랜 시간 예경보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뉴스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받고 조금 과잉 행동이라고 할지언정 이런 부분에 좀 충분히 대비를 해주셔서 적어도 위험 지역 안에 들어가시거나 어떤 돌발 행동을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자제를 해주시면서 여러 방송에 대한 정보를 좀 청취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김진두 기자 그리고 함은구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풍 난마돌의 영향권에 든 제주와 부산, 경남 해안에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간 초속 30m 안팎에 달하는 강풍으로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산악계 출렁이는 어두운 바다에서 헬기가 구조자를 들어올립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제주도 용담 해안도로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파도에 휩쓸린 남성입니다. 실종 3시간 반 만에 발견된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부산에서는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빌딩 사이로 지나가는 거센 바람에 나무는 휘어진 채 일어서지 못하고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거나 도로 표지판이 쓰러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화분이 쓰러지면서 행인 1명은 다리에 상처를 입었는데 간판과 실외기, 지붕 등이 날아갈 것 같다는 신고도 빗발쳤습니다. 해안도로와 둔치 주차장, 하천변 등 제주와 울산, 경남 위험지역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제주와 경남, 전남 등지를 오가는 여객선과 항공기, KTX와 동해선 열차도 잇따라 운행이 취소됐습니다. 부산은 오늘 지역 내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데 교육부는 울산과 제주, 경상 남북도도 학교장 재량에 따른 학사 운영 조정을 고려하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오선의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러 정치 현안을 두고 격돌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여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오늘 오전 10시에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오선의 주호영, 재선 이용호 의원의 2파전으로 선거가 진행이 됐는데요. 선거 결과 61표를 얻은 주호영 의원이 42표를 얻은 이용호 의원을 누르고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로 뽑혔습니다. 주 의원은 당선 뒤에 당의 위기 극복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다 함께 앞으로 나가는 그런 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용호 의원이 상당한 표를 얻으면서 친윤그룹의 분화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비대위에 이어서 새 원내대표 선출로 당 정상화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내홍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 윤리위가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뒤에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 가처분에 영향을 주려는 사법 방해 행위라면서 가처분 등 모든 수단을 취하겠다고 경고했고요. 이 전 대표 측근들도 윤리위가 치우쳐 있다, 또 외압이 있는 거 아니냐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면서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한 총력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우선 이재명 대표 오늘 아침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남북 정상 간 회담을 정치쇼라고 비난하면 국격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한 건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과를 상대 진영이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과하게 평가하시는 것은 좀 자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여당의 대응을 질타하면서 특검법 추진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사 의혹을 그대로 둔 채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특검법 상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네, 국회에서 오늘부터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죠.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방침입니다. 수해 대응 미흡과 윤 대통령이 철회한 영빈관 신축 계획을 둘러싼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민주당 아침 회의 때 들으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한 점을 지적하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적극 엄호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와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안보 이슈도 다시 소환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새 소각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뒤 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새 부지를 선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은 처음부터 짜맞추기식 선정으로 마포구의 희생만 강요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예정지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 왜 불거진 건지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이젠 새 소각장 없이는 서울시에서 매일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서울시에서는 매일 1000톤 가까운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서 근처 매립장에 묻고 있는데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생활 쓰레기를 매립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면서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새 소각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가 지난달 말에 현재 쓰레기 처리 시설이 있는 이곳 마포구 자원회수 시설 바로 옆을 새 소각장 부지로 선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암동에만 쓰레기 소각장이 2개가 생기는 건데요. 서울시가 2035년까지 현 소각시설은 없애겠다고 한 상태지만 주민들은 왜 또 상암동이냐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현장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주민들은 마포구 곳곳은 물론 이곳 부지가 예정된 소각시설 바로 앞에까지 현수막을 붙이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오늘 아침에도 이곳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여기서 제가 아침에 만난 한 주민 같은 경우에는 20년 가까이 소각장을 품고 있던 마포에 다시 한번 희생을 강요한다며 반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후 관리 감독도 안 되고 일단 그냥 짓고 보자. 피해는 100% 지역 주민들.
이게 공정해요, 이게? 이게 상식에 아주 반하는 정책 결정이라고. 주민들은 새 소각장이 가동하는 2027년부터 기존 소각장이 철거되는 2035년까지 두 개의 시설이 함께 돌아가며 유해물질을 내뿜는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또 서울시가 새 입지 선정 과정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시 부지를 선정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쟁본부 단체까지 결성한 마포구 주민들은 이번 주 토요일에 구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전면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300m 내 주거 주민이 없고 시유지라 따로 돈을 낼 필요도 없는 등 상암동이 여러모로 최적지란 입장입니다. 또 5개 후보 지역 중에서도 상암동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채점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상암동에 1,000억 원을 들여서 수영장과 놀이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또 모레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 등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주민들은 혜택보다는 부지 선정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당분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마포구 상암동 자원해수시설 앞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신당형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모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신상 정보 오늘 공개할지 결정한다고요. 네, 신당역 살인 사건의 31살 전모 씨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오후 3시에 논의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경찰관 3명과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꾸려진 신상 공개 위원회를 열어 전 씨 얼굴과 이름을 공개할지 심의하게 되는데요. 범행 증거의 충분성과 범죄 예방 효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여부 등을 논의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출석 위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즉각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집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놨는데요. 우선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스토킹 사건에 대해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스토킹 사건 관련 검경 협의체를 만들어 사건 초기부터 영장 신청 등 수사 단계마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전 씨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정황들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요. 네, 전 씨는 범행 과정 전반을 사전에 준비해온 거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는데요. 전 씨는 범행 직전 피해자가 예전에 살았던 서울 지하철 구산역 주거지 일대를 2차례 배회했습니다. 피해자를 찾지 못하자 구산역 영무실로 이동해 직위 해제됐던 자신을 교통공사 직원이라고 소개, 피해자의 근무지와 시간을 알아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범행일 이전에도 일대에 찾아갔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전 씨는 흉기 등 범행 도구도 사전에 준비하고 예금 전액을 뽑아 도주 자금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추정되는 정황도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 같은 계획 범행 정황과 전 씨가 피해자의 고소에 따른 재판으로 원한을 가지게 됐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기존 살인에서 보복 살인으로 혐의도 변경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4월 양형에 반영되는 범죄 피해 평가 제도를 통해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된다며 불안감을 호소한 거로도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전 씨 자택에서 확보한 PC와 외장하드를 분석해 구체적인 범행 계획과 추가 범행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 씨는 과거 음란물을 유포해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취임 뒤 첫 출근길에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 지휘권 보건 문제는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원론적인 답만 남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 기본권, 특히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충격적이고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다짐을 갖고 첫 출근을 합니다. 이 수사지휘권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법률상으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처리해야 된다 한 데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검찰청에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당 새 원내대표로 주호영 의원 선출됐습니다. 전임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죠. 이게 추대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표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오늘 결과를 보셨겠습니다만 이전부터 추대라고 하는 방식은 국민의힘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자연스러운 경쟁이 있을 거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과가 나왔던 것처럼 치열한 경쟁 과정들이 있었고 네. 안정적인 당의 운영을 좀 기대했던 원내 의원들 중심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시금 선출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날 이미 한 차례 원내대표를 지낸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의 비상 상황에 적합한 경험과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가 있고요. 반면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에 들어온 지 이제 몇 개월밖에 채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호남에 대한 외연 확장 또 당내에서의 중도적인 실용적인 측면들을 강조했고 당내의 많은 초재선 의원들을 비롯한 사람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꽤 큰 성과를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주호영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어쨌든 원내 협상에서 협상 파트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사실 이번 그 원내대표 선거 관련해서 주호영 그 원내 이제 추대론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윤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뭐 비대위원장 하다가 직무정지된 분 그리고 원내대표를 두 번 한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런 분이 다시 원내대표로 나오는 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주호영 의원도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졌던 것도 사실이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권성동 의원이 뭐 이렇게 한 4-5분의 중진 의원들이 출마 의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정리해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이제 그 주호영 원대로 이렇게 추대될 분위기로 갔다가 이제 이용호 의원이 나오면서 경선이 된 것인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이제 친윤과 또는 이제 뭐 비윤 이런 그 사이에서 주호영 의원이 그동안 해왔던 행보들이 양쪽을 다 통합할 수 있는 최적지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그 국민의힘 내부에 그 의견들이 모아진 거라고 보고 또 반면에 이용호 의원이 42표라는 아주 의외의 득표를 했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당이 너무 윤석열 그 대통령의 이제 의중만을 살피면서 갈 것이 아니라 당도 좀 당당하게 당의 입장에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뭐 그 경각심 이런 것도 함께 부여된 그런 선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아까 우리 김병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뭐 원내대표 경험도 있고 그 5선의 그 다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여야 관계, 특히 이제 민생 회복을 위한 여야의 협치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가교 역할들을 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그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5선이잖아요. 원내대표랑 같이 선수를 똑같이 이렇게 했던 적이 있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뭐 당대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회의원 한 번도 한 적 없었던 영선의 당대표와 또 굉장히 다선의 원내대표가 조화롭게 당을 이끌었던 적이 있었던 게 국민의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진으로서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인사지만 당이 워낙이나 비상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한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 당이 제일 어려웠을 때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원내대표라면서 4.7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고 그 당시 기반들을 쌓아놨기 때문에 정권 교체까지 순항할 수 있었던 길이었거든요. 지금 집권하고 난 다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 비상한 상황에서의 리더십을 잘 살리게 된다면 그 이후에 있게 되는 총선까지 다시금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역할이 이제 원내에만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가처분 결과에 달려 있는 건데 이 가처분 결과를 기다리는 와중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가 어제 열렸습니다.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고 또 거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당원분들과 국민들께서는 윤리위가 혹시 외압을 받는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당의 통합을 저해한 사건 중에 하나가 내부 총질 문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요. 2달이 지나는 이 시점에 당사자인 대통령께서는 직접 입장 표명이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리위가 잣대를 숨기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순방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당무 일정이 스톱돼서 대통령 순방 기간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가령 그러면 그것도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순방은 순방이고 우리가 당이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될 일인데 특히 우리 당이 지금 처하고 있는 리더십의 혼란, 그로 인해서 생기는 위기, 이런 것들은 매우 심각하고 또 해결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네, 윤리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건데 독립성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일단 이항희 윤리위원장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과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돼서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항희 위원장의 성품, 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누군가 외부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거기 위축되거나 본인의 소신을 굽히는 성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윤리위원장으로 있는 상태 속에서 누군가가 여기에 대한 징계 조건, 시기 이런 것들을 외압을 형성했다고 해서 여기에 끌려가는 인물이 아닌 것을 아마 이항희 위원장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리위는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이 돼서 지도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당 지도부인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윤리위원회가 일요일에 잡혔다, 활동한다는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독립적인 상태 속에서 그 안에 안건을 성정하고 결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바로 그냥 문제가 있다고 징계 절차를 가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여기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문제가 있는 소명 기회 등이 앞으로 또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후로 얼만큼 문제에 대한 철저한 소명이 진행되는지가 추후 윤리위 결과와 같이 결부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기사 올라온 건데 제가 보여드렸죠. 이게 유상범 의원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주고받은 문자가 지금 국회에서 아마 찍혔나 봐요. 근데 이게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윤리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윤리위원이 한 사람의 의견만으로 결정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국회에 있고 또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 속에서 당의 법률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의견들이 일부 교환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상범 의원 개인 원내에 있는 인사의 내용들 때문에 윤리위가 하고 있는 전체를 다 같이 규정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근데 저도 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물론 이제 김병민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약간 좀 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권성동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당한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 대행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체리따봉이라는 문자 이후에 갑자기 당이 일사불란하게 이준석 찍어내기 행보로 쭉 들어가고 그 연장선상에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많이 여론을 통해서 확인된 민심도 그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리위원회 소집한 것도 사실 28일 날 예정된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에서 미리 좀 이렇게 이제 외면적인 윤리 소집의 이유는 의총에서 이제 의원들이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의 그런 언행들과 관련해서 윤리위에서 징계해달라는 탄원, 결의안을 제출한 그거에 이제 원인이 돼서 열었다고는 하고 있지만 원래 예정은 28일 아니었습니까? 10일을 단축한 것이고 단축한 것은 결국은 이준석 찍어내기로 기결되는 그 징계 절차를 개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에 이번 주 중에 이제 17일 경찰 수사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근거해서 또는 그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당원과 당 국회의원, 당 기구 등에 대한 모욕적인 객관적이지 않은 모욕적인 언행들, 양두구육이라든지 아마 신문군부 이런 얘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징계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당사자 자격을 없애려고 하는 게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 이면에는 결국은 윤심이 작용한 거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라는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SNS에 올렸던 글들 때문에 더 회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무리한 징계가 있지 않겠는가, 제명 등. 근데 결국 뉴스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짜 이루어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촉발이 됐는데요. 네. 그 사이에 있었던 일 중에 제일 중요했던 건 토요일 네.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비밀리에 이준석 전 대표가 비공개로 예. 경찰의 소환 조사를 10시간이 넘는 강도 예. 높은 조사를 받았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이 전 대표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진행되는가에 대한 더 초점들이 옮겨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촉발됐던 계기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부터 불거졌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 그리고 실체가 있다고 판단되는 본인의 측근에 대한 이 7억 원 각서 그리고 이를 증거인멸 교사를 실질적으로 지시했는지에 대한 여부 이 내용들이 핵심일 텐데 이러한 이준석 전 대표의 소환 조사에 관련된 내용들은 쏙 들어가고 오히려 징계에 대한 여부들이 더 뉴스로 회자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예. 이 전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동안 이 전 대표를 제명할 것이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만 어제 있었던 윤리위의 회의는 말 그대로 지금까지 제기됐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이준석 전 대표가 필요하다면 와서 여기에 대한 소명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예. 이 짧은 기간 안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있게 되는 토요일자의 경찰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맥락인데 본질을 벗어나서 지역적인 문제들로 뉴스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거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 좀 해볼게요. 궁금해가지고 당원당규상에 어쨌든 징계를 받은 사람이 추가 징계를 받을 때는 그보다 강하게 받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은 상태고 그러면 3년까지 최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추가 징계를 할 때 그 기간을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윤리위의 판단이 진행이 되겠죠. 사실 당원당규에 명확하게 그런 내용들까지 다 규정을 줘갖고 어떤 순차적인 그 수위들까지 결정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윤리위의 해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 주신 얘기는 이러한 추가적인 기간을 늘려서 당원권 정지하는 게 아니면 그다음 징계 수순은 이 탈당 권유 그리고 제명이기 때문에 이 이준석 전 대표의 실질적인 제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 아마 이런 물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윤리위 내에서 당원당규 해석에 대한 무리가 없도록 그 내용들까지 순차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윤리위 징계가 나오면 가처분은 물론이고요. 유엔 제소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뭐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데 세계화되는 분위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 정당 얘기는 아니어서 근데 지금 사실 정당 내부의 일을 가지고 사법부로 가져가는 거에 대한 비판들도 상당히 많은데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 이걸 또 유엔까지 가져간다고 하니까 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국제 망신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유엔 제소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자꾸 이제 문제를 삼는 것 같습니다. 이제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유발시키거나 여기에 대한 자유의 정도를 넘어선 방종으로 이뤄서는 안 된다는 점들은 아마 초등학생 교과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되는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민주당 내에서 징계를 받았던 지금 재심 절차가 진행이 아직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6개월 당원권 정지,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도 결국 말을 통한 표현을 통해서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말에 대해서 누군가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당내 윤리적 판단이 있게 된 것이죠.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자유는 충분히 존중이 됩니다만은 그 발언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누군가에 대한 모욕적으로 순차적인 피해자를 양산하는 방식이 동일 지속이 되기 시작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윤리위는 윤리 나름대로의 정치적 판단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예. 자유라고 하는 그 프레임 안에 모든 것들의 본인의 행동들이 다 정당화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윤리위까지 기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경찰 수사 결과가 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쨌든 성상납이랑 알선수재는 지금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는 듯한 분위기인데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는 무고로 그 성매매 혐의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게 하려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말씀처럼 그 성접 때는 2013년도에 2차례 일어난 거라서 뭐 시효가 완성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2015년 명절 선물 받았다. 이것도 이제 알선 수재를 적용하는 건데 사실 김성진 대표의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날짜도 정확히 특정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성진 그 대표 같은 경우는 사기죄로 9년형 받고 지금 복역 중이라서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좀 그 불신을 좀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무고랑 이제 증거인멸 교사 요 관련해서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발표될지가 이제 저건데,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기소 의견을 검찰에 그 송치한다 이런 결정이 나오면 아마도 윤리위는 그걸 근거로 해서 아마 징계 절차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아까 말씀드린 저 징계 절차 있지 않습니까? 양두구육 신군부라 이런 표현들 이런 걸 가지고 그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그 당원 당규에 보면 기소 의견으로 넘겼을 때가 아니라 기소됐을 때 징계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기소 의견으로 넘기는 걸 근거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얼마든지 이 기소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 그 이후에 윤리위라든지 독자적 판단 없이 징계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혹은 이게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최강욱 의원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당내에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단되면 여야 뭐 정치권의 상황과 관계없는 기본적인 도덕의 관점에서 윤리위 징계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지난날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들을 지켜보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심각한 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사실상 전직 대통령 탄핵이 될 텐데 그 당시에도 제 기억으로는 최순실 씨에 대한 공소장에 같이 함께 적혀 있었다는 내용으로 탄핵의 근거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최종적인 기소 여부 전에 뭔가 객관적인 사실 확인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소명 절차들이 진행이 되게 됐을 경우 또 윤리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답을 정해놓고 이준석 전 대표를 이른바 정리하기 위한 수순으로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윤리위가 어떤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인 상태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그리고 윤리위의 움직임까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윤석열 대통령 순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정 중에 가장 관심이 가는 게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일 텐데 먼저 한미 정상회담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을 시작을 하면서 사실 우리 기업들의 걱정이 크지 않습니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미국 내 중간 선거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에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미국 우선주의로 다시금 회귀하는 모습들이 일부 내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대한민국만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전히 우리 기업들 전기차 문제로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가서 지난날 한미 정상회담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만났던 만큼 그 이후로 있었던 외교적인 실무 성과들을 어떻게든 끌어내는데 주요한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싶고, 당연한 문제 제기 그리고 단기적으로 풀리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통해서 뭔가 우리 국익 차원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논의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환율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 통화에 관련된 통화 수합 문제라든지 모종의 성과를 내지 않겠는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이고 또 그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넘어서 이 경제 안보에 대한 공통되는 목적들을 갖고 있는 만큼 현재 어려운 위기들을 타개하기 위한 좋은 성과들을 좀 거두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근데 회담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30분으로 예정돼 있다는데요. 뭐 통역 빼면 15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그 전기차 내용이 이제 그 반도체에 의해서 전기차 이제 인플레 감축법의 내용인데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한 대당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한미 간에는 FTA가 체결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위반 소재도 상당히 크고 있고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서 100% 생산해서 수출을 하거든요. 그럼 1년에 3만 대를 수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기 1년에 연 6천억 이상의 손실을 당장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현안 문제고 이번 그 한미 회담에서 반드시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원인이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국에 왔을 때 윤 대통령이 패싱해서 그거에 영향이 크다라는 저 언론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그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고,
뭐 정상회담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밑에서 예. 실무자들 간에 물밑 교섭들이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교섭들을 논의한 이후에 그 정상회담 자리에서 유의미한 발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함께 큰 이벤트가 될 줄 알았던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 정부가 확정된 걸로 발표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좀 반응이 다르게 나왔거든요. 네,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 이후로 일본 정부에서도 확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보류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아무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전후해서 여기 이제 다자간 외교지만 자연스럽게 한미 정상회담 또 일본 정상과의 만남들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간상으로 넉넉하게 정상회담을 가지거나 하긴 좀 어려운 측면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약식 회동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일본과의 만남이 대한민국 국내의 커다란 정치적 이슈인 것처럼 일본 내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튼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도 이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나아가기 위한 여러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일 텐데 일단 이 만나는 과정 자체만을 두고도 이렇게 양국 간의 어려운 조정 과정이 있는 만큼 풀어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이런 일본과의 과거 문제 때문에 꼭 막혀있는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물꼬를 일부 트는 형태만이라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사실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양국이 합의를 하면 같은 시간에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정부만 발표를 했고 나중에 또 얘기가 뒤집히는 것 같은 분위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성과를 좀 보이려고 하는 조급함에서 온 실수 아닌가 생각해요.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각제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양국 간에 실무적인 합의가 있더라도 내각에 대한 승인 절차도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니까 일본에서는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일본과 관련된 한일 문제에도 지금 쌓여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 이제 지난 강복절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선언은 과거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그 전쟁 범죄 등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를 전제로 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개선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보이고 있는 형태를 보면 강제징용의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한국에서 대안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야스쿠니 참배도 한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번에 그 일본에게 지난번에 이제 소부장에서 관련해서 우리 수출 규제했었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그래서 그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한국 좀 포함해달라고 했는데 또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한일 간의 관계가 너무 굴종적인 외교 아니냐. 일본은 우리한테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우리만 계속해서 구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일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상의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문제에서 일본이 전략적으로 좀 그 협상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좀 우위에 서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윤석열 정부에서 좀 당당하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관철하는 성과를 내는 그 정상회담이 된다라는 말을 꼭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영빈관 신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얘기가 대통령이 철회 지시를 하면서 잦아들 줄 알았는데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또 여야 의원들이 좀 이 문제 가지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영상이 준비되면 영상을 좀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영빈관 신축 예산 낭비라고 트집 잡던 민주당은 대통령의 신축 계획을 철회하자 갑자기 논점을 바꾸어 신축을 김건희 여사가 지시한 것 아니냐며 물귀신 작전의 정치 공세에 몰골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트집 잡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민주당은 언제쯤 긍정의 정치를 하시려 하십니까? 온 국민이 분노하자 언제나 국민의 얘긴 듣지도 않던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예산을 철회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그 듣지 않던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예산을 철회했을까요?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한데 철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도대체 이 영빈관 예산 누가 집어넣었는지 누가 시작했는지 꼭 밝혀내야만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국정조사의 대상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게 공론화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좀 지적을 받는 것 같고요. 한 언론 보도 보니까 대통령실 일부 수석도 이 내용을 몰랐다, 뭐 이런 보도도 있어요. 일단 예산안이 편성돼서 올라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어떤 부분의 예산안이 올라갔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인지를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당위성들도 충분하게 용산으로 이전된 뒤 국격에 걸맞는 영빈관, 해외 정상과의 만남들이 있을 때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언급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말씀 주셨던 내용들 중에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이 빠졌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뼈아픈 지적일 수 있겠죠. 예. 더군다나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 혈세가 혹시나 좀 낭비되는 측면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될 텐데 예. 그러지 못했던 측면들에 대한 비판,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예산안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현실적인 국면을 보더라도 지금 170석이 넘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순간 정부의 예산안은 지금 현재로선 처리되거나 통과되기 어려운 국면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을 위해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예. 국가적인 과제로서 국격에 걸맞는 뭔가를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충분하게 국민들과 소통하고 수기하면서 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하고요. 예. 이렇게 정리 조정을 좀 빠르게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네거티브, 마타도어처럼 꾸준하게 김건희 여사만 찝어서 공격, 공세를 취하게 되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예. 여전히 문제를 또 삼지 않을 재간이 없다 말씀드립니다. 예, 민주당 얘기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하나 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이런 논란이 예전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할 때도 발표를 했다가 다시 뒤집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반복이라기보다는 이제 두 번째 있었던 일들이고 초등학교 이 입학 연령 문제는 이제 정책에 관련된 일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상이 전 국민적인 그 방향으로 그 효과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타났던 정책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이 사퇴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또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영빈관 신축이라는 것은 신축의 당위성, 필요성 등을 놓고 따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그 문제를 설파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고 네. 또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작금의 경제 환경 속에서 많은 예산들이 소요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공론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격적인 처리를 했다고 보시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5세 입학처럼 이 전 국민에게 영향을 심각하게 미칠 수 있는 국가적 의제 사업들에 대해서 같은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안에 관련된 문제 속에서는 얼마든지 정부는 필요한 일들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삭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일반적인 과정들을 국회 차원에서 거치는 게 예산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 문제를 같이 동급으로 좀 치부하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뭐 국정조사까지 할 사안입니까? 저는 이 본질이 영빈관 신축을 철회한 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 절차를 지키자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시기에서 이렇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또 영빈관 신축은 철회했다고 했지만 추가적으로 이미 뭐 그 300억이 넘는 예산을 전용해서 썼고 네. 또 추가적으로 또 외교부 공간도 이전해야 되고 합참도 이전해야 되고 국방부 이전과 관련된 비용들을 다 합치면 1조 원이 넘는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우리가 지금 경제랑 민생이 너무 어려워서 또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서민들이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예. 상황 속에서 정부도 긴축 재정을 하자라고 하고 있고 뭐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도 자제하자 막 이런 식의 긴축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그 노인이나 청년 일자리 예산도 삭감하고 지역화폐 예산도 다 삭감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네. 굳이 안 써도 될 국민의 혈세를 1조 원씩이나를 대통령실 이전에 써야 되느냐가 저는 본질이라고 봐요. 예.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꾸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거론되는 거는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가장 크죠. 그 녹취록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영빈관 이전할 거야 얘기도 있고 또 지금 외교 순방하는 거와 관련해서도 지난 대선 때 본인 스스로가 주가 조작, 학력, 경력 뭐 이렇게 이조와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했을 때 내조만 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식 비공식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들이 나오는 거라고 보고 저는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은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국정조사 하기 전에 이 본질적인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그 혈세가 1조 원 이상 써야 되는 이것들을 추진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들을 대통령실에서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또 이게 대통령실과 대통령실 관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들이 수익액 한 거에 대한 의혹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맞물려 돌아가서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을 그 정부 여당에서도 명확히 좀 인식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릴 건데 그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한 부분 지적해 주셨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전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부차적으로 있게 되는 내용들까지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해서 뭔가 좀 과대포장된 예산에 대한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청와대 개방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순효과에 대한 따른 그 경제적 이득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기 시작한다면 숫자로 계산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더군다나 지난날 구중궁궐 청와대 안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시대를 좀 종식하고 용산으로 이전된 대통령실 내에서는 매일 아침 기자들과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진 또 대통령도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이런 용산 이전이 갖고 있는 또 경제적으로 따지기 어려운 효과들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다만 여기에 뒤따르는 예산들이 과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눈높이를 받드는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싶은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적 대화에 대한 녹취 공개로 대통령 선거 때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나왔던 내용들 하나만을 찝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많은 일들을 뒤집어 씌우기식 정치 공세를 하는데요. 이런 사적 대화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과거 형수와의 대화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욕설 등 이런 내용들을 끊임없이 끄집어서 정치 공세 때 그때 이렇게 말했던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방식으로 귀결지어서는 정치권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일에 대한 지적들, 비판들 충분하게 받으면서 고민해야 되는 지적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서는 국민들 보시기에 적합지 않으면 뒤로 좀 물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부터 이제 월요일마다 함께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비대위원 되시고 처음 나오신 거 아닙니까? 여기? 네, 맞습니다. 두 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2년 9월 19일은 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에 입문한 날입니다. 안철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 2년 후에 총선 승리를 위한 역할을 거듭 강조하셨는데 사실상 오늘 간담회가 그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출마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라는 취지로 이해도 될지 여쭙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강력한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당대표를 출마하시겠다는 것인지 좀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떤 역할을 맡든 저는 주저하지 않겠다. 총선 승리 위해서 가장 중요한 관문이 일단 공천 개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천 시스템은 어떤 쪽으로 손봐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표가 아닌 사람한테 그 질문을 하시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고치는 게 중요하다. 그 정도 원론적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대표가 아니라서요. 당대표 뽑아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1명이 다치고 830여 명이 일시 대피한 가운데 항공기 결항과 열차 운행 중단이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집계한 피해 현황을 보면 부상이 1명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여성 1명이
부산 지하철 역사 화분이 쓰러지면서 다리에 경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저녁 제주시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A씨가 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도 있었는데 중대부는 이를 안전사고로 판명하고 태풍 집계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경북과 부산, 경남 등 664세대 831명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항공기 5편이 결항됐고 79개 항로를 다니는 여객선 101척이 운항 중단됐습니다. 어젯밤 일본 규슈에 상륙한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수십 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NHK는 이번 태풍으로 현재까지 강풍에 넘어져 다치는 등 40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풍 영향권에 있는 지역 주민 약 960만 명에게는 신속한 안전 확보를 요청하는 최고 수준의 재해 경보와 피난 지시 등이 발령됐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0m에 이르는 강풍으로 공사용 대형 크레인이 꺾이고 지붕이 날아가는 등 물적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을 우주에서 바라본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비행사이자 엔지니어인 밥 하인즈는 자신의 SNS 계정에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촬영한 난마돌의 모습을 올렸습니다. 하인즈는 우주에서 보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지구에서는 끔찍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면서 난마돌의 경로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의 당내 최다선 의원 가운데 한 명인 5선 주호영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오늘 오전 의원총회 국민의힘 전체 의원 115명 가운데 10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주 의원은 과반인 61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2파전 경쟁자였던 이용호 의원은 42표를 얻으며 선전했고 무효표는 3표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누군가 미사일을 쏘면 사드나 패트리어트로 요격할 수밖에 없다며 가처분은 불합리한 일들에 대한 방어적인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SNS에 공격용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요격 미사일을 날릴 이유도 없다며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적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소송 대리인단도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의 추가 징계는 가처분 소송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 방해 행위이자 잇따른 패소에 대한 재판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을 앞두고 영국 런던에 각 나라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현지에 도착해 조문 외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에 열리는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박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런던 스탠스테드 국제공항. 각 나라 지도자들의 비행기가 속속 내려앉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도 착륙했습니다. 검은 옷 차림으로 비행기에서 내려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주 영국 대사 대리와 국왕 특별 대표가 맞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바로 현지 시각 오후 6시에 버킹엄궁에서 열린 찰스 3세 국왕 주최 환영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할 지도자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윤 대통령은 찰스 왕에게 여왕 서거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국왕 즉위 축하 인사를 전했고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로서 평생 헌신하신 여왕님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또한 이 슬픔을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찰스 왕은 먼 곳에서 와준 데 대한 감사를 표하며 왕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만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리셉션장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조우를 했습니다. 반갑게 안부를 묻고 곧 유엔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더불어 나루히토 일왕과 트러스 영국 신임 총리 등 여러 정상급 인사들과도 인사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여왕 관이 안치된 웨스트민스터 홀을 찾아 조문하려 했지만 교통 통제로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7시부터 열리는 여왕 국장에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합니다. 이번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은 여왕 장례식을 계기로 한 조문 외교로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런던에서의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나면 바로 미국 뉴욕으로 향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오르면서 34%대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3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34.4%로 일주일 전보다 1.8%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4%포인트 떨어진 63.2%로 집계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달 2주차부터 3주 연속 상승하다가 지난달 마지막 주 소폭 하락했고 이후 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빈관 신축 철회에도 정치권에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배우설이 합리적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미리 보고를 받고도 유체이탈 화법을 쓴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 대표 사법 처리 물타기를 위한 기승전 김건희 의혹이 집단 괴롭힘 수준이라며 민주당이 평생 야당할 작정인 것 같다고 맞받았습니다. YTN에 출연한 두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전화통화에서 녹취된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영빈관 옮길 거야 라고 육성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일을 관료가 한 달 만에 이렇게 추진을 하지 못합니다. 또 기재부가 이걸 납득도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이걸 다 보고받으셨고 지시를 하셨다. 그렇게밖에 가정을 할 수 없는데 조금 유체이탈 아닌가. 자기는 상관없는 듯이 하신 게. 기승전 김건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거의 집단 괴롭힘 수준의 사실상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시선을 좀 분산시키고 싶다거나 아니면 물타기를 하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일 것이라고 한편 이해하고 싶긴 합니다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치졸하다. 앞으로 평생 야당하기로 작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빙하기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동산 매매가 끊긴 상황에서 그나마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활발한 편입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덜하고 저금리의 정책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쏠림 현상의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1,500여 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46제곱미터 이하 매물 시세가 6억 원 이하인데 올해 거래는 모두 12건 이뤄졌습니다. 같은 단지인데도 6억 원을 훌쩍 넘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상의 매매는 단 2건뿐입니다. 처음 집장만 하는 사람들, 대출이 그분들은 조금 싸잖아요. 이게 일반 대출보다. 그러니까 움직이겠죠. 아무래도 젊은 사람, 결혼한다든지 아니면 요새는 결혼 안 해도 이렇게 분가하잖아요. 그런 사람.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7월부터 최근까지 신고된 거래 1,100여 건 가운데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은 45.6%에 달합니다.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대출 부담이 적은 중저가 아파트 거래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은 편인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대상 기준이 시세 6억 원 이하 아파트라는 점도 수요가 몰리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중저가 주택은 대출이자 부담이 덜한 데다가 정책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고요. 생애 최초 구입자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누릴 수가 있어서 실거주 용도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양도세 중과유예 조치 뒤 다주택자들이 중저가 아파트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매물이 증가한 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시행 전후를 살펴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3.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다주택이신 분들이 중과유예가 이제 끝나게 되는 내년 5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자 매물로 내놓는 것들도 상대적으로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기준이 상향되거나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이상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나와 회수 명령이 내려진 LG 생활건강 물티슈가 기존에 알려진 양보다 무려 9배 넘게 시중에 풀린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LG 생활건강 측은 전량 회수를 하고 있지만 이미 대부분 팔리거나 써버려서 10분의 1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LG 생활건강은 올해 안에 물티슈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LG 생활건강 베비언스 올리 7 에센셜 55 물티슈입니다. 검출됐던 살균 보존제인 MIT, CMIT는 몸에 닿으면 염증과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12년부터 법적으로 화장품과 생필품에 못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핵심 물질이기도 합니다. LG 생활건강은 식약처 회수 명령을 뒤늦게 공지한 데다가 회사 홈페이지에서 숨기려 한 정황이 YTN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보도 이후 LG 생활건강은 제품을 전량 회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원인을 파악해보니 문제는 일련 번호 1개, 생산 설비 1개에서 일어났지만 소비자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자진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조치처럼 보이지만 전량 회수라는 말엔 많은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YTN이 인재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니 사실은 유해 물질이 들어간 물티슈가 식약처 회수 명령을 받은 7,920개의 9배가 넘었던 겁니다. 조사 결과 중국 업체가 설비를 청소하다가 묻힌 채 납품한 부직포가 검출 원인이었습니다. LG 생활건강 물티슈를 위탁 제조한 업체는 오염된 부직포 한 롤을 다 썼는데 이렇게 만든 물티슈가 7만 6천여 개로 조사됐습니다. 알려진 것의 9배 이상 생산 유통된 오염 물티슈는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까? 문제 제품은 지난해 11월 생산됐는데 회전 주기가 한 달에서 석 달인 물티슈는 이미 대부분 팔리고 사용됐습니다. 식약처 명령받은 제품 7,920개 가운데 회수된 건 161개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소비자가 신고해서 회수한 건 단 1개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물량을 돌려받은 거였습니다. 전량 회수 결정 뒤로도 한 달 동안 전체 회수율이 5%대에 그쳤고 문제 제품에 대한 회수율은 별도 집계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회수 명령을 내렸던 식약처도 문제입니다. 해당 물질이 의무 품질 검사 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7월 무작위 검사에서 적발되기 전까지는 검출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산업체인 LG 생활건강은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믿고 쓰는 대기업 제품에 대한 더욱 엄격한 관리와 처벌 기준이 필요합니다. LG 생활건강은 문제 원단으로 만든 물티슈에도 정상과 비정상이 섞일 수 있는 만큼 일일이 따지기보다는 소비자 안전을 우선해 전 제품을 회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물티슈의 짧은 소비 기간을 고려하면 회수 가능한 물량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LG 생활건강에 물티슈 판매 3개월 정지 처분을, 위탁 제조업체에는 제조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LG 생활건강은 물티슈 사업을 올해 안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인 전모 씨가 과거 음란물 유포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숨진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이런 사실을 적시했지만 법원은 전 씨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초 숨진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취임 뒤 첫 출근길에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에서 첫 출근 각오를 묻는 기자들에게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게 검찰의 첫 번째 책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다짐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 지휘권 보건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모든 사건을 증거와 법리,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만 남겼습니다. 경찰이 이웃집 여성의 집안에서 나는 소리를 수십 차례 녹음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옆집 여성의 집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진 내륙과 달리 영남해안은 여전히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부산과 울산, 포항 등의 태풍특보는 조금 뒤 2시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겠고요. 해안가에는 어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태풍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태풍 남마돌은 일본 규슈를 통과한 뒤 현재 일본 북쪽 해상을 따라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영남해안과 남해상에 내려졌던 태풍경보는 오후 2시부터 풍랑특보와 강풍특보로 대치되겠고요. 동해 남부해상의 태풍특보도 점차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영남해안은 비가 잦아들고 있지만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는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강원 동해안은 오늘 오후까지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울릉도 독도에 최고 80mm, 동해안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내륙 지역은 오늘도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진 데다가 태풍이 끌어올린 뜨거운 수증기로 인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29도, 대전 28도, 광주는 29도로 예년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23도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6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신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